어머님, 저희 인생까지 망치실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저 못하겠어요.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그러니?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조심하셔도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 새끼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었던 게 그렇게 큰 죄야? 죄는 아니지만 저희도 저희 삶이 있다고요. 그래서 나보고 나가라는 거니?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 다른 집들 보세요. 다들 혼자 지내시거나 요양원 들어가시잖아요. 어머니처럼 자식 집에서 이렇게 오래 계시는 분 요즘 거의 없어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제 친구 부모님만 봐도 그래요. 연금으로 혼자 사시든지 좋은 요양원 들어가서 편하게 지내시든지. 그런데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저희한테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혼자 지낼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네 애미한테 할 말이니?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머님이 여기 안 계시면 저희도 숨 좀 쉬고 살 수 있어요. 어머니 솔직히 눈치 안 보이세요? 우리도 지쳐요. 지연이도 힘들어하고 저도 솔직히 스트레스예요. 내가 내 새끼 집에서 눈치를 봐야 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도 새로운 환경을 찾아보시면 더 좋다는 거죠. 어머니, 제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저희 인생 살아야죠. 그래, 가족이란 게 결국 이런 거였나? 안녕하세요. 황혼 이지혜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된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부모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지만 정작 노후가 되면 돌아오는 건 외면과 부담스러운 시선뿐이라면 과연 이게 맞는 걸까요? 이 시어머니는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정말 자식들의 말처럼 혼자 살아가는 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참으며 가족 곁에 남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좋은 팁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번 주 로또 당첨되실지 모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퇴직식 날 김정숙 씨는 구청 민원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퇴직 기념패와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후배들이 준비한 케이크에는 초콜릿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동료들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김정숙 씨도 함께 웃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35년 동안 남들 문제를 해결해주며 살아왔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갈등을 중재하고 때로는 거친 항의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살아온 세월. 그러는 동안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볼 틈도 없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도 헤어졌습니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였지만 가정의 무게는 온전히 김정숙 씨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빨래와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아이들은 엄마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회사에서 힘들어. 너만 바쁜 거 아니잖아. 그 말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무책임해지는 태도, 당연하다는 듯 김정숙 씨에게 모든 걸 떠넘기는 모습. 결국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선택했을 때 아이들은 너무 어렸습니다. 두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산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늦은 밤 응급실로 뛰었고 학비를 마련하려고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못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오직 혼자의 힘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조금은 덜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디어 모든 책임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은퇴 후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왜 이래? 평소에도 종종 쑤셨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졌고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프다. 다음 날 아들이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MRI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디스크 협착이 심하네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꿈꿀 때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퇴원 날짜가 다가왔을 때 김정숙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몸으로 혼자 생활할 수 있을까? 밥은 어떻게 챙기고 설거지는 어떻게 하지? 혹시라도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계시는 게 어떨까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지금 상태로는 혼자 있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먼저 같이 살자고 제안한 거니 다행이겠지. 그래, 그럼 잠깐만 너희 집에 신세 좀 질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김정숙 씨가 아들 집으로 들어온 첫날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며느리 지연도 싹싹하게 웃으며 방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손주도 반갑게 안기며 할머니랑 같이 살아서 좋아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아침이면 손주 등교시키는 걸 도와주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먹고 TV도 함께 봤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안 하셨죠? 어머니, 내일은 저희 친구들이 제 올 건데 괜찮으시죠? 어머니, 혹시 세탁기 돌릴 줄 아세요? 하나둘씩 작은 부탁들이 늘어났습니다. 김정숙 씨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하나씩 해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부탁인지 당연한 일인지 헷갈려졌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에선 못해.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서.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 말 한마디가 모든 걸 깨닫게 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같이 사는 가족이 아니라 같이 사는 시어머니라는 걸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너희한테 좀 불편하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요. 근데 지연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아, 그거야. 그냥 좀 적응하는 중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친구들 좀 부르려고 하는데 방에서 좀 쉬어주실 수 있죠? 이제는 대놓고 방에 있으라는 거네.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의 말 한마디, 그리고 아들의 애매한 태도. 이 집에서 내가 반갑지 않은 존재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김정숙 씨가 아들 집에 들어온 지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생활도 조금씩 익숙해지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면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텅 빈 집에 혼자 남아 멍하니 TV를 보다가 가벼운 청소를 했습니다. 김치 국물 튄 싱크대를 닦고 식탁 위에 흩어진 빵가루도 정리하고 손주가 어질러 놓은 장난감도 주워 담았습니다. 별것 아닌 일들이었지만 하다 보니 어느새 이 집안 일들이 내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설거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했지만 그 말투에는 더 이상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면 안 해도 된다고 하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연스럽게 설거지 안 하셨어요?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도와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집안일이 당연한 것이 되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녁에 간식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 제가 좀 늦을 것 같은데 반찬 데워주실 수 있죠? 어머니, 빨래는 돌렸는데 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더 이상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안 하면 어색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묵묵히 해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이 깨끗하면 좋을 것 같아서 며느리가 늦게 오면 저녁을 따뜻하게 차려주고 싶어서. 하지만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대체 어떤 존재일까? 어느 날 저녁 김정숙 씨는 방에서 쉬다가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며느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좀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졌어요. 애들도 눈치 보고 주말마다 친구들 부르는 것도 조심스럽고. 김정숙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같은 곳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정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급하게 마시려던 물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오래 계실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몇 달만 계시다 가신다고 하셨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요양원? 내가?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아직 그런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 않아? 김정숙 씨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말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일단 좀 기다려보자. 어머니도 눈치채실 거야. 그 순간 모든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조차도 나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김정숙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김정숙 씨는 급하게 짐을 챙겨 아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정숙 씨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딸 집 앞에 섰습니다. 아들네 집을 나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결국 기댈 곳은 딸뿐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엄마, 오느라 고생했어. 딸 지수는 활짝 웃으며 김정숙 씨를 반겼습니다. 모녀가 함께하는 건 오랜만이라 반가운 마음도 컸습니다. 지수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편하게 지내. 신경 쓰지 말고. 지수의 다정한 말에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 집은 넓지 않았지만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딸과 사위가 함께 쓰는 작업 공간이 있었고 벽에는 손주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디자이너 일을 했고 사위는 IT 관련 일을 했습니다. 둘 다 집에서 일하는 날이 많다 보니 바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얌전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어색한 미소 속에서도 예의를 갖추려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김정숙 씨는 사위가 괜히 신경 쓰일까 싶어 말을 아꼈습니다. 며칠 동안은 별 탈 없이 흘러갔습니다. 아침에는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간단히 청소도 했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작업실에서 들려오는 사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일하던 그가 어느 날부터인가 노트북을 닫고 한숨을 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지수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업 공간이 너무 좁아 집중이 안 돼. 김정숙 씨는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에서 쉬려던 참이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회의할 때도 조용한 곳이 필요하잖아. 조금만 참아. 엄마도 힘드실 텐데. 나도 이제 한계야. 중요한 미팅 중에라도 울면 어쩌라고? 사위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혹시 내 존재가 불편한 걸까? 그날 이후 사위는 작은 행동들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거실에서 일부러 더 크게 전화를 하거나 의자를 뒤로 밀며 소음을 냈습니다. 노트북을 덮는 소리가 전보다 거칠어졌고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른 척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할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위의 태도는 점점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계신다고? 그럼 우리 집에서 못 놀겠네. 순간 김정숙 씨는 움직이던 손을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물컵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주는 무심코 한 말이었겠지만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아이에게조차 눈치 보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날 저녁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빠랑 연락했는데. 김정숙 씨는 조용히 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계시는 걸 좀 도와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더라. 결국 딸도 같은 생각이었던 겁니다. 사위도 손주도 그리고 지수도 딸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나도 너무 좋은데 솔직히 우리도 공간이 부족해서. 결국 여기도 오래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결국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에서도 딸 집에서도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가족과 함께하는 노후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 버티느니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꼭 필요한 집만 챙겼습니다. 넓진 않아도 오롯이 자신의 공간이 생긴다는 사실이 기분을 묘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가구들은 대부분 정리하고 혼자 생활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채워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이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부터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뻐근했고 조심히 일어나려고 해도 삐끗하는 순간이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다리가 후들거렸고 청소라도 하려 치면 허리를 제대로 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구나. 스스로 몸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볼까 싶다가도 머릿속을 스치는 건 며느리와 사위의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같은 곳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 우리도 공간이 부족해서. 그들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혼자 버티는 건 무리라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간병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부지런했고 성격도 싹싹했으며 집안일도 깔끔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루 세 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야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간병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 툭툭 한숨을 내쉬었고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신경이 쓰였지만 쉽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너무 혼자 하시려 해서 불편해요. 그 말을 듣고 김정숙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하려는 게 문제였던 걸까요? 혼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더 굳을 것 같아서 가능한 일은 스스로 해내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오히려 그게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돌연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가 너무 독립적이셔서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떠났지만 김정숙 씨의 머릿속엔 수많은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짐이 되고 안 받으려 하면 불편하다고 하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 걸까요? 두 번째 간병인은 4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손놀림이 빨랐고 식사 준비도 깔끔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의 분위기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간병인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답답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 식탁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김정숙 씨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기본적인 도움을 받았을 뿐인데 그것마저 많은 요구가 되어버린 걸까요? 간병인은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돌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김정숙 씨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는 아직 간병인이 필요할 만큼 힘든 사람이 아니라는 뜻일까? 아니면 간병인이 필요할 만큼 힘든 사람이지만 감당하기엔 번거로운 존재라는 뜻일까? 둘 다 기분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간병인을 다시 구하려 했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말 이렇게까지 비쌀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들 용돈 줄 때는 아무렇지 않았고 자식들 결혼할 때도 아낌없이 지원했지만 이제 와서 내 몸 하나 돌보려니 돈이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내 연금으로 이 생활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 간병인 비용을 감당하면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이대로 가다간 몇 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도와줄 가족도 없고 간병인도 오래 머물지 않고 돈도 한정적이라면 이제 요양원을 고민해야 할 때인가? 김정숙 씨는 요양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창문 밖에는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게 움직였고 어르신 몇 분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했고 관리도 철저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지낸다면 조금은 편해질까? 직원의 설명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요즘 요양원은 많이 달라졌어요. 미술치료, 음악 감상, 가벼운 체조도 있고요. 어머님처럼 혼자 계시는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죠. 김정숙 씨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꽤 괜찮은 곳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창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박상희. 구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박상희 씨는 한때 누구보다 활기찬 사람이었습니다. 일할 때도 부지런했고 집에서는 손주를 봐주느라 바쁘다고 늘 웃으며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겠다며 설레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야위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생기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상기야, 박상희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김정숙 씨를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숙이 너구나.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는 거야? 응, 어쩌다 보니. 박상희 씨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김정숙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박상희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잔디밭을 걷는 가족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손을 꼭 잡고 산책하는 노부부. 창문 너머 풍경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박상희 씨의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박상희 씨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왔지. 짧은 대답 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이고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물어보고. 그녀는 천천히 손을 문질렀습니다. 주름진 손등 위로 희미한 핏줄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라. 창밖에서는 한 가족이 서로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상희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명절에도 안 와. 김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상희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가 사람이 혼자 있다는 게 뭔지 알아? 그녀는 고개를 돌려 김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널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김정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가? 이제 가려고. 그래, 갈 수 있을 때 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고민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나서는 순간 그 미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김정숙 씨는 가만히 길 위에 서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주민센터 복도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 허리를 삐끗한 이후로 은행이나 병원을 갈 때면 중간중간 쉬어야 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각종 안내문과 공고문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모집, 전기료 지원, 각종 복지 혜택. 별 생각 없이 하나하나 읽던 중 낯선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김정숙 씨는 무심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독립적인 주거 공간 제공, 5월 18만원. 복지시설 및 의료 지원 가능.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5월 18만원? 이게 가능하다고?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방이 따로 있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있으며 병원 지원까지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서도 딸 집에서도 불편한 존재가 되는 느낌이었고 간병인을 고용하기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요양원은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혼자 살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김정숙 씨는 안내문을 찢어질 듯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심한 듯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담당자입니다. 며칠 뒤 김정숙 씨는 복지주택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 생각보다 큰 단지였습니다.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였지만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현관 앞에는 휠체어 경사로가 있었고 건물 벽에는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설계 적용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입주 상담을 맡은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일단 내부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직원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인 가구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입니다.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복지 및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에요. 복도는 넓었고 문에는 큼직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착한 방의 문이 열리자 김정숙 씨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작은 원룸 형태였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과 깔끔한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작은 식탁, 수납장, 그리고 미니 주방까지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비상 호출 버튼이 설치되어 있어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직원이 벽에 달린 버튼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공동 공간입니다. 건물 안쪽에는 식당과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차를 마시거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도서관과 운동 공간도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천천히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으면서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곳.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한 번에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여기가 내가 찾던 곳일까? 김정숙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길을 따라 한 노인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이 옆에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공무원 경력 가산점 적용 대상, 우선순위 배정 가능, 평생 민원실에서 일하며 쌓은 경력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 전 LH 고령자 복지주택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직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 우선순위 대상이세요. 신청하시면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5월 18만 원. 혼자 살면서도 의료 지원과 생활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개인 공간도 보장된다고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오롯이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 그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명을 마친 뒤에도 김정숙 씨는 한참 동안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요양원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이곳은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반대할 거라는 건 뻔했습니다. 며칠 후 김정숙 씨는 아들과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신청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자연스럽게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고 딸은 뭔가 말하려다 멈칫했습니다. 부모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김정숙 씨는 그 안에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야기는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요양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요양원이 훨씬 안전하고 돌봐줄 사람도 많다며 설득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대화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복지주택에 들어가면 전세 계약은 해지해야 하지. 뒤이어 아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럼 보증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이제야 본론이 나왔습니다. 김정숙 씨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지. 자식들은 각자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크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생활이 빠듯하다. 김정숙 씨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엄마의 돈이 아니라 언젠가 물려받을 돈으로 생각해온 것이겠지. 그래서 김정숙 씨가 이사를 가고 독립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하자 불안해진 것이겠지. 자식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김정숙 씨가 말이 없으니 그들도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했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김정숙 씨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세금은 내 생활비로 쓸 거야. 짧지만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씨는 조용히 테이블 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찻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방금 한 말이 거실에 그대로 맴도는 듯 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시선을 피하며 손톱을 만지작거렸고 아들은 손가락 끝으로 식탁을 두드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 김정숙 씨는 자식들의 표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 알았지만 막상 눈앞에서 그 모습을 보니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딸도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혹시라도 지금 당장 큰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빠르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도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제야 본론이 나왔습니다. 아들과 딸은 차례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대출이자가 감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가게를 차리려고 준비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분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들은 최대한 절박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 씨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천천히 찻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럴수록 자식들의 목소리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엄마, 대출이자는 계속 오르는데 저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어머니, 요즘 장사 한번 시작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진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도 알잖아. 요즘 같은 때에 대출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서로의 말이 뒤엉켰습니다. 딸이 한마디 하면 아들이 끼어들었고 아들이 말하면 딸이 다시 맞받아쳤습니다. 그제야 김정숙 씨는 두 사람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도 다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뀐 것은 그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문득 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대출이자 갚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 너는 장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가게 차린다고 돈 빌려가는 건 말이 돼? 내가 최소한 너보다는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 가게 망하면 그 돈 다 날리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 너는 대출이자 갚으면 끝이야? 다음 달에는 또 부족하다고 엄마한테 손 벌릴 거 아니야? 그런 너는 안 그럴 것 같아? 적어도 나는 투자야. 너는 그냥 빚 갚는 거고. 그랬어. 내가 가져가면 안 되고 너는 돼. 적어도 나는 엄마 돈을 더 가치 있게 쓸 자신이 있어. 말싸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김정숙 씨가 끼어들 틈도 없이 자식들은 서로를 향해 감정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엄마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누구의 사정이 더 급한지, 누가 더 설득력 있는지. 그들에게 중요한 건 엄마가 아니라 결국 돈이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말다툼이 멈췄습니다. 자식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김정숙 씨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둘 다 나가라.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과 딸은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정숙 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아무런 꾸짖음도 실망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한마디였습니다. 딸이 주춤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라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까지 갔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숙 씨는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진동이 울렸습니다. 김정숙 씨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알림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김정숙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며 신청했던 곳,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정을 내렸던 곳, 그곳에서 자신을 받아들였다는 단 한 줄의 문장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집도 이제 곧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때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웃음이 가득했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가구들마저 무거운 공기 속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장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 읽던 동화책이 아직도 꽂혀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면 오래된 앨범 속에 웃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때 그 사람들만 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떠날 때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 복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됐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정숙 씨는 천천히 아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래요? 뭐 엄마가 원하시는 거니까. 예전처럼 반대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정리한 사람처럼. 이사 날짜 정해지면 알려줄게. 네, 알겠습니다. 통화는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김정숙 씨는 가만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어딘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빨리 받았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야? 그래, 결정했어. 딸은 쉽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그냥 너무 갑작이라서 그래. 충분히 생각했어. 그래도 망설임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숙 씨는 이제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선택일지도 몰라. 그리고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고 싶지 않다. 그 말에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숨을 내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알겠어. 엄마, 이사 날짜 정해지면 연락 줘. 이번에도 통화는 싱겁게 끝났습니다. 김정숙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지만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지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정숙 씨는 작은 박스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손에 들었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나란히 서 있는 가족들, 그리고 그때는 미처 몰랐던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그 사진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시간을 더 생각해야 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조용히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조용한 밤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작은 상자를 정리하며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남아있는 짐은 몇 개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가구도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도 이미 모두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공기. 하지만 이제는 떠날 시간입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이제는 정말 제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아들과 딸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그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를 설득하러 왔다는 걸. 거실에 마주 앉자 아들은 서류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딸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의 모든 짐이 정리된 것을 확인한 딸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제야 실감이 난 듯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엄마가 떠나겠구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김정숙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내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딸이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러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혼자 지내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어색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이제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서류를 밀어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대출 상환 계획이에요. 엄마가 전세금을 일부만 도와주셔도 저희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요. 딸도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다 쓰시겠다는 건 이해해요. 그렇지만 당장 생활비로 다 쓰실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남겨두실 거라면 저희가 갚아야 할 돈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정숙 씨는 손을 뻗어 서류를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펼쳐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니? 아들과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그냥 어머니가 우리를 너무 외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요. 딸도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저희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정숙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숙 씨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들과 딸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당황스러워 보였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아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딸도 따라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숙 씨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로운 집에 첫 발을 들였을 때 김정숙 씨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텅 빈 공간 짐을 들여놓았지만 방은 여전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 살기에 충분한 크기의 원룸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였고 한쪽 벽에는 비상 호출 버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오래된 집에서는 들리지 않던 낯선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말소리, 창문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이제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났습니다. 이사 다음 날 김정숙 씨는 이른 아침부터 눈을 떴습니다. 낯선 공간에서의 첫 아침.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마신 후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공원을 걸어보기. 아파트 단지 한쪽에는 작은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벤치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혼자 걷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니 단지 내 식당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점심 식사하시러 오셨어요? 김정숙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막 이사 온 터라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문 너머로 들려오는 말소리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네, 처음 와봤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다른 분들도 다 함께 식사하시고 계세요. 식당 안에는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TV 뉴스를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안내하자 김정숙 씨는 조용히 식판을 들고 앉았습니다.
식사는 단출했지만 정갈하고 따뜻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한 입 떠먹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직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로 오셨죠? 옆자리에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잘 오셨어요. 여기 살면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김정숙 씨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김정숙 씨는 작은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눈앞에는 단지 내 작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한 지도 벌써 6개월.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점심때는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이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좋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딸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어딘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 몇 달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던 자식들. 무슨 말을 하러 온 건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딸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마음도 모르고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김정숙 씨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이 말을 듣고 울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김정숙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순간 당황한 듯 했습니다. 엄마, 혹시 서운하셨어요? 서운? 김정숙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맙지. 너희 덕분에 이제야 내 인생을 찾았으니까. 아들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며 어떻게 하면 기분을 맞춰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멀어졌으니까. 자식들은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결국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김정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정숙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6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맑고 상쾌했습니다. 김정숙 씨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들이 하나둘 산책길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이 평온한 풍경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조용했던 공간이 이제는 편안하고 익숙한 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미안함을 느낄 일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까지 가벼운 일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식탁 위에 놓인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잔하게 퍼지는 향긋한 차 향이 기분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창밖에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녀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홀로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던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꼭 외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전이 되자 김정숙 씨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천천히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아침 걷는 길이지만 오늘따라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이웃들이 모여 가볍게 체조를 하고 있었고 김정숙 씨는 자연스럽게 그들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정숙 씨도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이웃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함께 가볍게 몸을 푼 후 천천히 산책을 나섰습니다. 김정숙 씨는 발걸음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했고 또 누군가는 어제 텃밭에서 딴 채소를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그녀도 그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일상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떠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과연 이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 걱정했던 것들은 대부분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자식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요양원에서 후회할 일도 없었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김정숙 씨는 잠시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얼굴을 감싸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